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보궐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당직에서 사퇴했던 이철규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인재 영입이라는 중책으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비윤계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오늘도 당이 제대로 변하지 않으면 당을 나가서 새로운 정치를 할 가능성이 100%다 이렇게 말했는데 신당 창당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여당이 전담 TF까지 띄운 김포 서울 편입안은 다른 지역까지 확산되는 분위기죠. 민주당은 신중 모드에서 반대 기류로 선회하는 분위기인데 여당이 키우고 있는 이 이슈가 내년 총선, 서울, 경기 민심에 어떻게 작용할지 잠시 뒤에 예측해보겠습니다. 목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 보시고 본격 출발합니다. (11월 2일) 목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김포 서울 편입을 위한 당내 전담기구를 띄우며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가적 과제를 생각 없이 툭 던지는 건 문제라며 비판했습니다. 지난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의 해경집휘부가 사고 발생 9년 만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유가족들은 궤변 같은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이 2번 연속 금리를 동결하면서 우리나라와 금리 격차도 2%포인트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옅어지면서 우리 금융시장은 반등했습니다. 경찰이 각종 사기 의혹으로 체포된 전총주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15명, 금액은 19억 원에 이릅니다. 대한항공과의 합병심사에서 제동이 걸리자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화물사업을 팔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대한항공은 인수 절차를 서두르겠다는 계획이지만 노조 반대와 고용 유지 등 과제가 남았습니다. 오늘 경주가 29.4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 낮 기온이 크게 치솟았습니다. 예년보다 10도 이상 높았는데 전국 관측 이후 11월 기온으로는 역대 최고입니다. 내년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경기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이란 이슈를 띄운 국민의힘이 당내 전담기구를 만들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다른 서울 인접 도시도 주민이 원하면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문제를 전담할 당 차원의 특별기구를 꾸렸습니다. 토목공학 박사 출신인 오선 중진 조경태 의원을 위원장에 앉혔습니다. 국민들 관심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선수도 비중 있게 높였고 토목공학 박사 출신의 전문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고 지역 주민 등의 관심이 큰 만큼 무게감 있는 인사를 임명했다는 게 당의 설명입니다. 수도권 선거용 아니냐는 야권의 비판을 의식해 부산을 지역구로 둔 조 의원을 선임했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특위는 앞으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 발의와 입법 절차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당 지도부는 이번 이슈를 김포에 국한하지 않고 서울과 가까운 다른 경기 지역 도시로 확산하려는 분위기입니다. 김기현 대표 역시 굳이 이런 분석을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서울 인근의 김포와 유사한 도시에서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 오시면 우리 당은 적극 검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서울 편입을 원하는 경기 지역 민심이 적잖다고 보고 고삐를 더 조이는 건데 민주당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역술인 배우설까지 제기하는데 질 낮은 루머 논쟁으로 낭비할 생각인지 안타까울 뿐이며 이는 또한 김포 시민에 대한 모욕이기도 합니다. 집권 여당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성사시키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선 불발의 책임을 제1야당에 돌릴 수 있는 만큼 내년 총선 때까지 이번 사안을 끌고 가겠다는 기류도 읽힙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국민의힘이 당내 전담기구까지 띄우면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에 힘을 실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가적 과제를 생각 없이 툭 던지는 건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당 차원에선 김포 시민이 실제 어려움을 겪는 건 서울로 출퇴근하는 교통 문제라면서 지하철 5호선 연장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권 여당의 김포시 서울 편입론에 공식 반응을 자제하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주 69시간 근로제 등 논란이 됐던 사안을 거론하며 국가적 과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습니다. 이 중대한 국가적 과제를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졌다가 쉽지가 않겠네라고 하니까 그냥 슬그머니 보는 척하는 이런 방식의 국정 운영은 정말로 문제다.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주요 정책을 밀어붙일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라는 취지인데 소속 의원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서울 확장론을 들고 나온 건 수도권과 지방을 갈라치기 하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지방 소멸이 우려되는 시기에 더 중요한 건 서울 집중이 아니라 부울경 메가시티 등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메가시티 논의가 필요한 곳은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서울이 아닙니다. 이제 서울 외 지역 발전은 안중에도 없단 말입니까? 여당이 화력을 집중하는 김포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다른 해법을 내놨습니다. 김포 시민들이 진정 원하는 건 현실성 없는 서울 편입이 아니라 지하철 5호선 연장이라며 여권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김포 주민들께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교통 문제입니다. 현실성 없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보다는 실질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5호선 연장 문제를 시급히 처리하기 위해서 예타 면제와 민주당은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 명확한 찬반 입장을 밝히라는 여당의 요구에는 노란할 생각이 없다며 직접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이슈가 수도권 민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여론의 추이를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는 경기도 김포시가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대면 여론조사를 진행합니다. 김포시는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이달 말 여론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역별 간담회도 수시로 진행하기로 했는데 첫 간담회는 오는 7일 장기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 일대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은 교육과 의료라면서 수도권과 지방 다 함께 잘 살아보자고 말했습니다. 지역별 경쟁도 강조했는데 정치권에서 메가 서울 이슈가 뜨거운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서 눈길을 끕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이제는 지방시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춧돌을 내려놨습니다. 지역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면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역에 줄 테니 글로벌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다양하고 개방적인 교육을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교육과 의료는 바로 기업의 직원과 그 인재의 가족이 가장 중요시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곧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핵심이라고.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중심지 대덕특구에서 젊은 인재들과 만나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돈이 얼마가 들든 국가 R&D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혁신적 연구에는 성공과 실패가 따로 없다. 실패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격려했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창출되는 연구자들의 발전, 성과, 노하우, 경험, 이것이 바로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전이 과학기술의 메카가 된 것처럼 정부가 전날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5개년 종합계획은 전국을 7개 큰 지역으로 나누고 교육이나 산업, 문화 등을 주제로 지방정부가 특색 있는 정책을 계획부터 이행까지 알아서 추진하는 게 핵심입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국토를 빠짐없이 촘촘하게 활용해야 우리 경제가 도약한다. 다 함께 잘 살아보자며 지역별 경쟁을 강조했습니다. 지역도 수도권 못지않게 따라잡자는 것이지 각 지역들이 다 똑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역도 서로 더 잘 살기 위해 뛰고 경쟁해야 됩니다. 최근 국민의힘에서 김포시의 서울 편입 등 메가시티 구상을 제기한 상황에서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YTN에 서울과 지방 경쟁력을 모두 살리자는 말이다. 지역별로 크게 묶어서 다 잘 키우자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메가 서울 이슈의 공식적인 언급은 자제하고 있지만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총선 득실 면에서도 손해볼 것 없는 좋은 카드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이집트가 가자 지구에 있는 약 7천 명의 외국인들의 대피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집트는 이틀째 라파 국경 검문소를 개방했는데 이 가자 지구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한국인 일가족 5명도 오늘 이곳을 통과해서 이집트로 입국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집트와 가자 지구를 잇는 라파 국경 검문소. 이집트가 이틀째 이곳을 개방하면서 가자 지구를 떠나려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떠날 수 있는 건 다행이지만 그곳의 경험은 다시 겪고 싶지 않습니다. هجرنا من بيوتنا ويعني كان الوضع صعب جدا في غزة في فلسطين كلها احنا يعني بدي اقول شغله بس 5% اللي بصير في التلفزيون 일주일 예정으로 방문했다가 20일 넘게 발이 묶인 이집트인은 답답함에 울부짖습니다. بأنا واجهة حق يعدوا الأجانب من المعبر المصري وما يعرضوش المصريين نفسهم بأنا واجهة حق أنا قانون دولي يقول كده أنا قانون دولي أنا عايزة حد يكلمني ويرد عليا. 첫날 외국 국적자와 중환자 등 400여 명이 이집트로 들어온 데 이어 둘째 날 국경 통과가 허용된 인원은 15개 나라 596명입니다. 가자 지구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한국 국적 일가족 5명도 이집트로 넘어왔습니다. 40대 한국인 여성과 한국에 귀화한 팔레스타인계 남편, 이들의 자녀 3명으로 가자시티에 살다가 공습이 거세지면서 국경지대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다치거나 아프지 않고 비교적 건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틀째 국경을 열어 약 1,000명의 입국을 허용한 이집트는 앞으로 가자 지구에서 약 7천 명의 외국인과 이주국 국적자의 대피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집트 외무부는 라파 국경을 통한 가자 지구 외국인의 대피가 쉽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60개 이상 국적의 약 7천 명이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집트와 이스라엘, 하마스는 앞서 카타르의 중재로 라파 국경을 열어 외국인과 중상 환자 이동을 허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의 하마스 터널을 파괴하기 위한 대규모 작전을 시작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일간지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히브리어 매체 왈라를 인용해 이같이 밝히고 육군 공병대가 터널과 부비 트랩 등을 폭파하기 위해 다양한 로봇과 폭발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 이스라엘군 부참모총장은 이와 관련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군은 터널에 진입하지 않을 것이며 입구를 봉쇄하거나 연기를 주입해 적을 나오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에 지난달 7일과 같은 기습 공격을 100만 번이라도 되풀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하마스 정치위원이자 대변인인 가지 하마드는 레바논 TV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마드 대변인은 또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치를 준비가 돼 있고 순교자의 희생이 자랑스럽다며 결사항전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미국 연준이 예상대로 2번 연속 금리를 동결하며 2001년 이후 최고치 금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연준 의장은 향후 통화 정책을 신중하게 가져가겠다고 밝혀 추가 금리 인상은 없을 거라는 시장의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주기 특파원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공개시장위원회 위원 만장일치로 현재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7월 회의에서 22년 만에 최고치로 끌어올린 금리 상단 5.5%를 당분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와 금리 격차도 2%포인트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장기 국채금리 상승세를 주목하고 있다면서도 미국 경제 성장세가 놀라울 정도로 강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추가 금리 인상도 가능할 정도의 성장세라는 겁니다. The idea that you would be difficult to raise again after stopping for a meeting or two is just not right. 기자회견에서는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한 질문이 잇따랐지만 파월 의장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금리 인하는 당분간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금리 인상도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re proceeding carefully because we can proceed carefully at this time. Monetary policy is restrictive. We see its effects. Particularly in interest-sensitive spending and other channels. 시장은 파월 의장이 수차례 향후 통화 정책을 신중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한 데 주목했습니다. 말로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을 거라고 관측한 겁니다. 이에 따라 뉴욕 증시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이후 오름세를 보이며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는 연준의 금리 발표 날로 치면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중동 위기가 당장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지만 의회 내 갈등으로 인한 셧다운 가능성은 경제에 분명한 위험 요소로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석 달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커진 데다 또 이상 저온으로 농산물 값이 크게 오른 탓입니다. 정부는 범부처 특별물가 안정체계를 즉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3.8% 상승했습니다. 7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오른 건데 8월과 9월에 이어 석 달째 3%대 오름세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6월과 7월 2%대였던 소비자 물가는 8월 이후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 등으로 국제 유가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지난달 석유류 가격 하락폭은 축소됐습니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지난달 휘발유 가격은 6.9% 올랐습니다. 특히 이상 저온 탓에 농산물 가격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농산물은 13.5%나 뛰면서 2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사과가 72.4%나 올랐고 토마토와 파, 상추, 쌀값도 두 자릿수 상승했습니다. 농산물과 석유류 비중이 높아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4.6% 상승했습니다. 기상 여건에 영향을 많이 받는 농산물 중에서도 특히 이제 채소나 과실 같은 경우에는 그 수확량에 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이제 전년 동월비가 좀 높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통계청은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물가는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제 유가나 환율, 공공요금 등은 불확실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범부처 특별 물가 안정 체계를 가동해 모든 부처가 가격과 수급 동향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물가 관계 장관회의, 차관회의 등을 통해 즉각 대응하는 등 전 부처가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이번 달부터 바나나와 망고, 버터와 치즈 등 8개 수입 과일과 식품 원료에 대해 신규 할당 관세가 적용됩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정부가 김장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주요 김장 재료들의 공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배추와부, 고춧가루 등 농산물의 정부 비축 물량 11,000톤을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천일염은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인 10,000톤을 시중 가격의 3분의 1 수준으로 할인해 전통시장과 마트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미흡한 초동 조치로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정부 해경지휘부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구조 능력에 한계가 있었지만 법적 책임을 묻긴 어렵다는 게 대법원 판단인데 유족들은 궤변 같은 판결이라면서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4월 16일 승객 303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책임론이 거셌지만 처벌받은 건 현장 지휘관 1명뿐이었고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던 해경 수뇌부는 법적 책임은 한사코 부인했습니다. 그 급박한 상황에서 저희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가지고 본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이 말씀은 꼭. 하지만 5년여 만에 재수사에 나선 검찰 특별수사단은 구조 실패의 책임을 물어 김석균 전 해경청장을 비롯한 당시 지휘부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막대한 인명피해가 예상되는데도 즉각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에 진입해 구조하지 않아 업무상 주의 의무를 어긴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이어진 재판에선 과연 당시 해경 지휘부가 승객들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구조 조치가 가능했는데도 충분히 다 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1, 2심에선 선장과 선원들이 해경에 거짓으로 교신하며 탈출한 상황에서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을 거란 점을 주된 근거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됐고 기소 이후 3년 9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의 결론도 같았습니다.
결국 김 전 청장을 비롯한 해경지휘부의 구조 실패 책임은 최종 무죄로 결론났습니다. 법정에서 선고를 지켜본 유가족들은 지휘부가 상황을 몰랐다는 것 자체가 책임의 문제라며 궤변 같은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적절한 지시를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궤변 같은 판결을 그 어느 누가 수긍할 수 있으며 도대체 어떤 잘못을 저질러야 죄가 있다는 것입니까? 참사의 책임을 묻는 형사사건은 이로써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9년여에 걸친 사법적 판단은 끝났지만 유족들은 더 많은 증거를 찾아내 반드시 사회적 처벌까지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인재 영입을 책임질 당내 기구 수장에 지난달 보궐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났던 재선의 이철규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친윤석열계 핵심인 이 의원이 다시 중용되자 비윤계는 이른바 윤심 인사들을 공천하겠다는 속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 인물 발굴을 책임질 인재영입위원회를 꾸렸습니다. 위원장은 전임 사무총장인 재선의 이철규 의원에게 맡겼는데 업무 연속성을 고려했다는 게 당의 설명입니다. 전직 사무총장으로 아시는 것처럼 인재영입 활동이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 등을 감안을 했습니다. 친윤석열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 의원은 지난달 보궐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로부터 불과 19일 만에 이 의원에게 다시 중책을 맡기자 비윤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사퇴한다던 임명직 당직자들이 한 달도 안 돼 들어오는 걸 보니 답이 없다고 일갈했고, 김웅 의원은 시키는 대로만 하는 윤심 100% 인사만 영입하겠다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내 화합을 위해 인요한 혁신위가 제안한 첫 번째 혁신안도 수용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의 당원권 정지 징계를 일괄 취소했습니다. 조금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혁신위가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 혁신의 진정성을 적극 수용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탐탁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이 전 대표는 징계 취소 직후 별로 할 말이 없다며 당 지지율이나 올리라고, 홍 시장은 메뚜기 한철,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두 번째 혁신안 발표를 예고한 인효한 위원장은 국민이 아닌 국회의원의 희생을 대원칙으로 꼽았습니다. 불체포, 면책특권 제한과 함께 동일지역구 3선 초과 출마 금지 등이 논의되는 걸로 알려졌는데 총선을 앞두고 영남권 중진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여당 지도부가 혁신안을 받아들이며 내년 총선에 단일 대우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거듭 표명하고 있지만 친윤 인사를 앞세운 회전문 인사로 통합 행보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도 당내에선 적잖게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민주당 임종성, 허종식 의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반년 넘는 수사 끝에 검찰이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는 의원들을 정조준하면서 숨 고르게 들어갔던 수사에 다시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임종성, 허종식 의원의 집과 사무실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4월 윤관석, 이성만 의원 이후 반년 만에 현역 의원 강제 수사인데 이번엔 돈봉투를 준 쪽이 아니라 받은 것으로 의심하는 의원들입니다. 두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둔 재작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의원 모임에 참석해서 윤관석 의원에게 각각 300만 원씩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돈봉투 살포와 수수에 모두 연관된 이성만 의원을 제외하면 검찰이 수수 혐의를 받는 현역 의원을 압수수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이미 2달 전 법정에서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을 재생하며 임 의원의 실명을 먼저 공개한 바 있습니다. 윤관석 의원이 인천 둘하고 종성이는 안 주려고 했는데 달라고 해서 돈봉투 3개를 뺏겼다고 말하는 부분인데 지난달 23일 재판에는 당시 통화 당사자인 이정근 전 부총장이 증인으로 나와 인천 둘은 검찰의 질문대로 이성만, 허종식 의원이 맞는다고 증언했습니다.
실명 공개에 이어 강제 수사 대상에 오른 임 의원과 허 의원은 잇따라 입장문을 내고 3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며 결백을 호소했지만 검찰 관계자는 이정근 녹취록이나 증언 외에도 국회 사무처 등 기존 압수수색 자료를 통해 물적 증거도 충분히 확보돼서 수수 의심 의원 압수수색에 나선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수수 의원 수사가 본격화한 시기가 때마침 총선 국면과 겹친다는 지적에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도 없다고 단언했는데 이미 재판에서 수수 의심자로 거론된 이용빈, 김남국, 윤재갑, 김승남 의원 등에 대한 검찰의 추가 강제 수사 가능성도 적지 않은 만큼 향후 공천 일정과 맞물려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다가 각종 사기 의혹으로 체포된 전청조 씨에 대해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금액만 19억 원에 이릅니다. 함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남현희 씨 측은 의혹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전 씨와의 대질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경찰이 전청조 씨를 체포할 때 적용한 혐의는 사기와 사기 미수였습니다. 전 씨는 앱개발 투자 명목이나 중국 투자를 권유하며 거액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재까지 확인한 피해자는 15명, 피해액은 19억 원에 이릅니다. 기존에 알려졌던 것보다 피해 규모가 훨씬 큰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기 대신 형량이 무거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특경법상 사기는 범죄이익이 5억 원이 넘을 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원이 넘을 경우 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전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추가 범행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남현희 씨 측은 전 씨 범행에 연루됐던 의혹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혹 해소를 위해 전 씨와의 대질 신문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남 씨 법률 대리인은 YTN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의혹 해소를 위해 어떤 조사에도 응하겠다며 대질 신문을 요청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그대로 전하는 일부 언론에 분노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남 씨 측은 이와 함께 사기와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전 씨를 고소한 건에 대해서도 최대한 빨리 고소인 조사를 진행해달라는 의사를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전 씨의 구속 여부는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일 밤 결정됩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가 유튜버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구체적인 정황을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에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숙소 수영장에서 일행 3명과 함께 대마를 피웠습니다. 그런데 동영상 촬영을 위해서 수영장을 방문한 유명 유튜버 A 씨에게 대마 흡연 장면을 들키자 유 씨는 자신이 왜 자유시간을 방해받아야 하느냐면서 신경질을 내고 A 씨를 향해 이제 한번 해볼 때가 됐다면서 대마 흡연을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흡연을 거부했지만 유 씨가 흡연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수차례 권유해서 대마 흡연을 교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우 이선균 씨 등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하는 인천경찰청은 오늘 마약 투약 피의자인 유흥업소 직원을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이미 구속된 다른 유흥업소 직원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함께 투약한 사람이 있는지 이선균 씨를 비롯한 연예인과 어떤 관계인지 등을 캐물었지만 구체적인 진술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오는 4일과 6일에도 같은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 씨와 가수 권지용 씨를 각각 불러서 조사할 방침입니다. 11월 늦가을이 무색하게 전국의 낮 기온이 크게 치솟았습니다. 경주 기온은 무려 29.4도, 서울도 25도를 넘어 11월 기온으로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파란 하늘과 붉게 묽은 나무를 보면 늦가을이지만 날씨는 여름으로 뒷걸음질했습니다. 선선한 바람 대신 조금만 걷다 보면 땀이 날 정도입니다. 산책하는 시민들은 다시 반소매 옷을 입었고 양산도 등장했습니다. 늦가을 정도 된 것 같은데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반팔 입고 다녀도 괜찮은 날씨라서. 경북 경주와 강원 강릉 기온은 29도를 넘었습니다. 광주와 대구도 27도를 웃돌았고
서울도 25.9도를 기록해 예년보다 10도 이상 높았습니다. 전국 관측이 시작된 이후 11월 기온으로는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남쪽에 중심을 둔 고기압 영향권에서 맑은 날씨가 이어진 데다 따뜻한 남풍이 계속 유입되며 이례적인 11월 고온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11월 들어 이어진 고온 현상에 단풍색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절정기에 접어든 산에서 예년보다 색이 곱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단풍색은 아침에 차갑고 낮에는 선선해서 일교차가 커야 예쁜데 늦더위가 나타나면서 초반에 단풍색이 예년만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고온 현상은 하루 정도 더 이어진 뒤 주말부터 비가 내리면서 점차 사라질 걸로 보입니다. 이어 다음 주 초반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지며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절정기에 접어든 강원도 단풍과 절정을 향해 가고 있는 중부지방의 단풍은 늦더위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차가워진 날씨를 만나게 될 남부지방의 단풍은 중부보다는 곱게 물들 걸로 보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화물 사업을 분리 매각하기로 하면서 대한항공과의 협병 과정에서 중대 고비를 넘겼습니다. 대한항공은 곧바로 유럽연합에 화물 사업 매각을 담은 시정 방안을 제출하고 인수 절차를 서두르겠다는 계획입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기나긴 논의 끝에 화물 사업부를 분리 매각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과정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매각에 반대해온 사내이사 1명이 돌연 사임하면서 이사회 제적 인원은 5명으로 줄었고 사흘 전 열린 이사회에서는 7시간이 넘는 경론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화물 사업을 매각할 경우 회사에 손해를 끼쳐 주주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결국 5명 가운데 3명의 찬성을 얻어 안건은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3년 동안 이어온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합병 절차는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유럽 노선의 화물 운송 독점이 우려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선 유럽연합의 심사 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대한항공은 곧바로 화물 사업을 분리 매각하고 일부 유럽 여객 노선을 반납하는 시정 방안을 유럽연합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남은 과제도 존재합니다. 아시아나항공 매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화물 사업을 매각할 경우 국내 항공 운송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화물 매각을 반대해온 아시아나항공 노조의 반발을 어떻게 잠재울지도 관건입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화물 사업이 매각되더라도 직원들의 고용을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항공사 기업 결합을 위해선 14개 경쟁국 가운데 유럽연합을 포함해 미국과 일본의 승인만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경쟁국들의 기업 결합 승인을 모두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 말 합병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오늘 화물 사업 매각을 결정함에 따라 향후 국내 LCC, 즉 저비용 항공사 4곳이 화물 사업을 인수할 1차 후보군으로 떠올랐습니다. 인수 가능성이 거론되는 LCC는 이스타항공과 티웨이항공, 에어 인천, 에어 프레미아로 이들 LCC 4곳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은 최근 5년간 매년 1조 원 이상, 특히 코로나19 기간에는 최대 3조 원 이상 안정적인 매출을 거뒀던 만큼 LCC의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 인수는 단번에 외형을 확장하고 안정적인 매출을 올릴 기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아나와 LCC 간 화물 사업 체급차가 너무 커서 현실적으로 인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3차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오염수 7,800톤을 앞바다로 흘려보내는데 일본 측은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하지만 부실 관리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도쿄전력이 오전 10시 반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3차 방류분 오염수를 바다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17일 동안 방류할 양은 1, 2차 때와 마찬가지로 7,800톤 정도. 도쿄전력은 준비 작업 과정에서 희석한 오염수 샘플링을 검사한 결과 3중 수소가 기준치 이하였다며 방류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오염수 설비 배관 청소 중 오염수가 분출돼 작업자들이 오염수를 덮어쓰자 내부 설비 관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측은 운전 관리에 부주의가 있었다며 사고 경위와 작업자의 정확한 피폭량을 요구했습니다. この作業の中での運転管理、この点については東京電力に手打ちがあったんでは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 특히 도쿄전력이 하청업체 소속된 작업자에 대한 교육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2차 방류 기간 방수구 근처 바닷물에서 검출 하한치를 넘는 삼중 수소가 검출된 점도 돌발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오염수에 가장 강하게 반발해온 중국은 도쿄전력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3차 방류까지 강행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东京电力公司长期存在着内部管理混乱无序，对公众隐瞒欺骗等痼疾，积重难返。 반면 미국은 주일 미군에 공급할 일본산 수산물을 대량으로 구매하면서 동맹 보호 차원에서 일본을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동맹인 미국 등 서방국들의 지지를 등에 업으며 일본은 방류 여론전에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나오면서 주변국들은 3차 방류를 더욱 우려스럽게 바라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뿐만 아니라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지원한 정황이 있다고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중순부터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올해 이 북러 정상회담을 전후로 지원 횟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지난달 중순 미국 백악관이 공개한 위성 사진입니다. 컨테이너 1000개 분량의 탄약과 군사장비가 북한에서 러시아까지 이동하는 과정을 포착했다는 겁니다. We condemn the DPRK for providing Russia with this military equipment, which will be used to attack Ukrainian cities, kill Ukrainian civilians, and further Russia's illegitimate war. 최근 공개된 컨테이너 숫자는 2배 정도 늘었습니다. 우리 군이 지금까지 북한이 러시아로 보낸 컨테이너를 2천여 개로 추산했는데 122mm 방사포탄과 152mm 자주포탄은 물론 방사포와 야포, 소총, 기관총, 휴대용 대공미사일 등이 실려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컨테이너 2천여 개에 122mm 방사포탄을 실었다면 20만 발 이상, 152mm 포탄일 경우 100만 발 이상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포탄이 아닌 북한의 최신 단거리 탄도미사일도 러시아로 보내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관련해서 유관기관 및 한미 정보 당국이 추적 감시하고 있으며 북한 포탄은 대략 100만 발 분량이 지원되었다는 평가를 공유해 오고 있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러시아 지원 정황은 지난해 중순부터 식별됐다며 간간히 이루어지던 무기 거래는 북러 정상회담 직전인 지난 8월부터 활발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무기 지원 대가로 위성과 핵 관련 기술, 방공 시스템 등을 러시아로부터 지원받으려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군과 외교 당국은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거래 등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여야 모두 지금 총선 관련 기구들 진용을 좀 갖춰가고 있는데요. 오늘 여당의 새 인물 발굴이라는 중요 직책을 맡을 인재영입 위원장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친윤 핵심으로 불리는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다시 임명이 됐어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책임지고 이 패배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난 지 19일 만인데요. 당장 뭐 회전문 인사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요. 예, 뭐 그럴 만한 이제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임명직 당직자 사퇴하면서 가장 먼저 사퇴를 했고 그리고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에 이제 책임을 지고 나간 분인데 다시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이제 복귀했다라는 것인데요. 뭐 그럴 만한 그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왜 당내에서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돌아왔을까 생각해 보면 뭐 일단 오늘 그 박정아 대변인이 설명했습니다만 그
업무의 연속성이란 말을 하나 했고요. 네. 왜냐하면 전직 사무총장 하면서 계속 물밑에서는 좋은 분들 모시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그 업무의 연속성이란 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바깥에는 강호에 좋은 분들 다 모셔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셔오려면 바깥에 있다가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새롭게 정치 인생을 시작해 보아야 되는 분들한테는 안정감을 주고 신뢰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도 가장 친윤이라고 핵심이라고 불리는 사람과 직접 접촉을 해서 들어오는 것이 가장 안정감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현실적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컨대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실, 그다음에 당의 핵심과도 직접 선이 닿는 핵심 인사가 인재 영입을 책임지고 해야 강호에 좋은 분들을 모셔오지 않겠느냐라는 현실적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 어떤 분을 모셔올 때 만약에 밖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분들이나 아니면 뭐 경제인 이런 분들을 진짜 생업에 종사하다가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는 것인데 누구를 믿고 들어오겠습니까? 예. 그랬을 때 그 믿을 수 있는 신뢰의 표시가 이제 결국은 친윤 핵심이라고 하는 예. 그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아마 제가 이제 취재해본 결과 당 지도부의 생각이었던 것 이게 같습니다. 당 지도부의 생각, 네. 김근식 위원장님의 생각이라기보다는 당의 생각. 당 지도부의 생각을 제가 전달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장 비윤계에서는 기어이 점 하나 찍고 뭐 아내 유혹을 찍었다부터 해서 윤심 100%만 공천하겠다는 거냐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 지금 당 지도부 설명을 대신 이제 전달해 주셨지만 강호에 좋은 분들 모셔오려면 이 정도의 안전성과 신뢰를 줄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 이런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김근식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거를 다 반대로도 다 반박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업무의 연속성, 안정성 하는데 그러면 평생 사무총장 해야죠. 그러면 계속 업무의 안정성, 연속성 하니까 그러면 인물이 그렇게 없습니까? 국민의힘에 110명의 의원이 있고 여기 훌륭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그널이죠, 그냥.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 지난 7월에 배에 구멍 내려고 하고 반대로 노져오면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비윤계 다 쳐내겠다 이렇게 시그널이 있어서 당내에서 반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뭐 그래서 김웅 의원은 그러면 당이 무슨 배가 이게 오리배냐, 말로 구멍이 뚫리게 뭐 이런 얘기까지 썼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당이 지금 취약하고 다양성을 존중 안 하는 거에 상징적인 인물이란 말입니다. 뭐 어쨌든 이분이 인품이 훌륭하고 뭐 그런 거 떠나서 지금의 이 상황이 맞느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당 장악력이 지나치고 당의 자율성이 없고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당을 개혁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게 맞나요? 그러니까 이분의 인품이나 능력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오늘 중앙일보 기사가 눈에 띄더라고요. 오늘 오후 5시쯤에 나온 건데, 인요한 영입도 김포 편입도 그가 짰다. 실세 이철규의 부활. 그래가지고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굉장히 친해서 이 사람이 데려오고 김포 편입 요즘 나오는 것도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소스가 어디겠습니까? 당내 주류겠죠. 친윤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데, 글쎄요. 이게 그러니까 제대로 작동을 했지. 이분이 그렇게 훌륭한 분이셨으면 왜 보궐선거를 그렇게 망했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 그게 책임 정치 아닌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 분들도 받아들이기 힘드실 것 같아요. 당내에서는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 영입도 그렇고 최근에 이슈가 된 김포 그리고 서울 편입 문제도 이철규 사무총장의 아이디어다, 이걸 강조하고 있다. 그걸 이제 신문기사에서 눈에 띄었다는 점도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자, 어쨌든 비윤계의 반발은 만만치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혁신위의 1호 안건이죠. 네. 이 징계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징계 취소, 이 안건을 전격 수용했어요. 이게 1호 안건의 상징성이 있는 만큼 좀 전격적인 수용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혁신위에서 혁신위 회의를 통해서 공식 1호 안건으로 이제 그 징계를 받은 분들에 대한 취소 건의를 했고, 오늘 당 최고위원회에서 공식 의결을 함으로써 이게 실제로 효력을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4명이 이제 징계 해제가 된 거죠.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시장, 그다음에 김철근 정무실장, 그리고 김재원 전 최고위원, 이렇게 해서 4분에 대한 그 당원권 정지 징계가 이제 효력이 없어진 겁니다. 다시 원상 복귀가 된 거라는 의미가 있고요. 물론 이것을 받아들이는 분들의 이제 반발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민주당 측에서는 아니 기껏해야 혁신이 1호 안건이 당내에 뭐 그 징계받은 사람들 취소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대통령한테 할 말을 해야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곤 하는데요. 제가 조금 의미를 설명을 드리면, 1호 안건으로 이 징계받은 분들에 대한 징계를 처리한다는 것이 뭐 홍준표 시장의 수해 골프를 잘했다고 우리가 해주는 게 아니고, 김재원 최고의 5.18 폄훼반을 우리가 잘했다고 해주는 게 아니고요. 핵심은 이준석 대표의 징계
취소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민주당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또 아까 김주일 대표도 말씀하신 것처럼 강서구청장 패배 이후에 가장 큰 우리의 문제점이 용산 대통령실과 우리 국민의힘 사이에 이 수직적 당정 관계 아니었습니까? 용산을 바라보고 용산만 향하고 있다는 이 문제였는데 이것의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작년에 이준석 대표 징계 파동이었잖아요. 이준석 대표를 징계했고 징계를 해서 당대표에서 몰아냈고 비대위를 만들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금의 김기현 체제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 모든 이 수직적 당정 관계라고 하는 국민의 따가운 질책의 처음이자 시작이 이준석 대표의 징계입니다. 그것을 원상복귀 시켜주는 겁니다. 저는 그 의미를 바라봐야지 뭐 김재원 최고나 김철근 실장이나 저기 홍준표 시장에 대한 것은 사실은 1+1으로 끼워넣기로 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1+3입니까 그러면? 1+3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취소는 이준석 대표는 반발을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반발하고 있습니다만 혁신위의 고민과 당 지도부의 고민은 정말 국민들한테 혼났고 우리가 회초리를 받았던 이 이준석 대표 징계 파동을 원상으로 복귀시킬 노력을 하겠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는 대통령에 대해서 할 말을 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을 쌓아보겠다라고 하는 첫 단추를 깬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홍준표 대구시장은 뭐 총선에 관심이 없으시고 그렇죠. 이준석 전 대표는 1월에 징계가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승자는 김재원 최고위원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자 어쨌든 홍준표, 이준석 이 두 분은 여전히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어서 혁신이 이러한 건이지만 이게 반쪽짜리 혁신이다 이런 뭐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러한 건의 기대 효과가 이를테면은 갑자기 지지율이 반등하고 뭐 이런 거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지 않았을 거고 이분들이 받아들이기 힘들 거라는 것도 당에서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뭐 표현을 따지자면 이거는 뺑소니예요. 본인은 뺑소니 당했다는 겁니다.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와가지고 차로 치고 본인 했는데 쏘리 이렇게 하고 하면 이게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원상복구를 해주는 게 원칙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보상도 하고 치료비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핵심은 사실은 권력 분점입니다. 그러니까 용산에서 친윤계에서 모든 권력을 당의 권력을 다 가지려고 하고 뭐 유승민 내치고 이준석 내치고 나경원 내치고 뭐 이런 거잖아요. 당내 민주주의가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독과점을 뭐 엊그저께 뭐 카카오 독과점, 은행 독과점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 당내 친윤계 독과점이 제가 보기엔 제일 큰 문제입니다. 남의 독과점 지금 지적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이 정도를 가지고 이준석이 받아들일 것이다, 홍준표 씨가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기대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다만 우리는 할 뚜리 이제 다 했어. 이거는 좀 총치고 넘어가자. 이제 당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보다는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핵심이다 앞서 김근식 실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정확하죠. 그게.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그럼 당이 어떻게 해야 이걸 받아들입니까? 저는 모르죠. 이준석 대표 불러다가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가끔 방송도 같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대표의 얘기는 쉽게 얘기를 하면 방금 얘기했듯이 이건 뺑소니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쏘리, 미안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부분에 잘못한 게 있으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사주. 이게 그러니까 징계 취소지. 잘못했다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이 징계가 잘못했다. 본인은 이 징계가 과하고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양두구육이라고 했다고 징계 1년을 때린다고?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입장 표명도 없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당대표를 이를테면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당대표를 체리따봉하면서 이제 내부 총질한다면서 쫓아냈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권력에 대해서 어떤 이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입장 표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분들이 그거 진행했던 분들이 사과를 한다든지 사퇴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없다라고 본다라면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애시당초 그러니까 정치인은 권력을 쫓는 사람들이고 가장 핵심은 권력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의 문제예요. 용산에서 아니면 당에서 이거를 권력을 나눌 의지가 있느냐 그런 시그널이 1이라도 갔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없기 때문에 윤석 대표는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이준석 대표의 그런 이제 그 계속적인 비판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뺑소니, 뭐 다리를 못 쓰게 해놓고 뭐 돈 주고 뭐 100만 원 주고 합의하자고 하는 건데 그게 이준석 대표다운 이제 어린애다운 치기적인 발상이에요.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준석 대표가 자기가 본인이 뭐 대권까지 노릴 수 있는 큰 정치 지도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DJ는 어땠습니까? 박정희 독재 정권에 뺑소니 당해가지고 다리가 불구가 됐던 분이고요. 전두환 때는 사형 선고를 받아서 미국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때는 감옥에 가서 살았었어요. YS 죽기를 각오하고 단식한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대통령이 되고 정치 지도자로 성장해 가면서 DJ 같은 경우는
박정희 기념관을 세워주고 전두환을 요금서했습니다. 그것이 정치의 명분이고 그것이 바로 정치의 영역에서 국민들을 감동시키는 것이고 그것이 그 당 또 그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 힘을 모아주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인유한 혁신위원회에서 제안한 것이 마음에 차지 않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자신한테 잘못했다고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야 나를 징계한 놈이 나한테 사과하라는데 내가 왜 안 하냐. 애기들은 그럴 수 있어요. 어린이들은. 근데 정치란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조금만 손을 내밀면 자신의 살신성인과 선당후사의 기본적인 애당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 손을 덥석 받아서 네. 아 그래요.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당을 변모시키고 혁신시켜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나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라는 자세를 보여주는 이준석이 한 그림이 있고 그렇지 않고 지금 계속 징징대는 어린애처럼 너 나한테 왜 사과 안 해? 네. 나 징계한 사람 나한테 끝까지 무릎 꿇고 빌어. 윤석열 대통령이 나한테 왜 사과 안 해? 이런 식의 징징거림으로 계속 당에서 내미는 그 포용의 손을 계속 뿌리친다고 한다면 누가 평가하겠습니까? 네. 김근식 실장님께서 이렇게 계속 이준석 전 대표에서 평론을 하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김근식 실장님 향해서 뻐꾸기다 이러면서 네. 굉장히 글을 여러 번 올렸던데요. 그런 걸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제 평정심도 잃은 거예요. 제가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으로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제가 그래도 정치학 교수고 정치를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 물론 이준석 대표도 정치를 오랫동안 했다고 생각하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정치 기술만 배운 사람이에요. 정치의 명분과 정치의 정도와 정치의 내공이 체득된 사람은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컨대 이런 정도면요. 네.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어린아이처럼 징징거리거나 막 목소리 높여 싸우지 않고 이인유한 위원장이 내밀었던 손을 받고 유승민 전 대표처럼 만나서 이야기도 좀 듣고 예. 당이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아이디어도 좀 내고 그리고 오늘 징계가 해제됐으면 정말 성명서 간단히 내고 이것을 징계 해제를 계기로 해서 그동안 우리 당에 왜곡됐던 부분을 바로잡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점잖게 이야기하고 노원병에 가서 당협위원장으로 복귀해서 내년 선거를 위해서 열심히 저부터 고군부터 하겠습니다 하는 모습을 보여줘 보십시오. 예. 내년에 당선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나와서 애들아 안녕. 지지율이나 올려라. 이게 무슨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네. 이런 식의 치기 어린 모양새가 정치를 잘못 배운 거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네. 저한테 할 말이 없으니까 아 당신은 민주당 출신 아니냐. 이런 식의 가장 극우파다운 이 출신지 낙인 찍기 아닙니까? 예. 어쨌든 정치적으로 잘 되라는 그럼요. 그런 의미에서 좀 조언을 주셨다 뭐 얘기를 제가 했으니까 짧게 한마디만 예. 말씀드리면은 뭐 이준석 대표를 제가 대변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용선은 승자가 할 때 가장 효과가 큽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되고 나서 용서를 했던 거지 본인이 이를테면 반독재 투쟁할 때 용서를 한 건 아니잖아요. 이준석 대표의 입장이 이준석이 대통령이면은 용서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받아들이기 좀 힘들 거라고 보고 저 민주당 뭐 전직 이거 올린 거는 좀 제가 봐도 좀 과하다. 왜 그러냐면 본인도 분당했다가 바른미래당에 있다가 다시 온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출신을 뭐 본류를 따지고 뭐 이런 거 하게 하면은 조금 이게 좀 이상해집니다. 정말 좀 그러니까 그런 정도까지는 안 가는 게 서로 과했다.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안철수 의원은 오늘 징계 취소 결정에 당의 오진이다 이렇게 했는데 안철수 의원은 왜 이렇게까지 계속 이준석 전 대표 징계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걸까요? 저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집요하신지. 그러니까 다른 문제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좀 집요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안철수 의원이 가지고 어떤 비전이나 어떤 능력들이 있잖아요. 제가 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의사들 이렇게 증원 문제, 정원 문제 뭐 이런 거 있으면 지금 뭐 현역으로 의사는 아니지만은 이런 것들을 중재하는 거에 좀 집요하게 하신다든지. 그러니까 이준석 붙들고 이렇게 하는 게 물론 둘 다 손해가 날 수도 있는데 누가 더 손해가 날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약간 원한에 사로잡혀서 하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당에서는 뭐 대사면 뭐 얘기까지 나오면서 징계 취소했잖아요. 근데 본인이 그러니까 이게 당에서 사실 예. 징계 1호안 혁신의 1호안 건인데 거꾸로 가는 거라서. 당내 민주주의가 굉장히 활성화됐다라는 거에서 반전일 수도 있겠네요. 최근에 다른 목소리도 막 나오고 있고. 그런데 별로 보기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진짜 잘하실 수 있는 거 안철수 의원이 잘하실 수 있는 거, IT, 뭐 의학, 뭐 이런 것 쪽에 조금 정책도 내면서 뭐 이렇게 뭔가 협상력도 발휘하고 이런 거 좀 집요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좀 집요함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어제 김종인 위원장을 이준석 전 대표가 만났죠. 자, 오늘 언론 인터뷰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 신당 창당 쪽으로 마음이 기운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도권 전부 다 말아먹었는데 그러니까 그 김에 이준석이를 노원병에 나가게 해가지고 떨어뜨리자. 네. 이거는 정치적으로 무의미한 목표일 뿐더러 굉장히 사악한 목표거든요. 제가 여기에 동조해줄 이유가 있나요, 그거는? 지금으로서 당을 나가서 새로 뭐 정치 활동 하실 게 1과 100 사이에 어느 정도 됩니까? 아니요, 저는 이거 당이 만약에 제대로 변하지 않으면요 100이에요. 12월에 제가 특정한 날짜를 제가 고민하고 있는 날짜가 있는데 크리스마스인가요? 그거는 저는 확인해드릴 수 없습니다. 당이 만약에 제대로 변하지 않으면 신당 창당은 100%다. 자, 뭐 시점도 지금 얘기 들어보면 정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그림은 이제 대표직에서 이제 물러나고 그다음에 징계를 받은 다음에 아마 고민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적당한 시기를 봐서 이 당과 계속 각을 세우면서 당에 대해서 이렇게 쫓겨나는 모양새로 일종의 이제 그 동정심을 좀 받는다고 한다면 나가서 탈당을 하고 신당까지도 만들거나 아니면 안 되면 이제 대구 같은 데서 이제 무소속 출마를 아마 고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이 지금 징계도 취소해버렸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혁신위가 떠서 포용의 손을 딱 통합의 손을 내미니까 이게 스텝이 꼬이는 거죠. 자기는 쫓겨나가야 되는데 손을 내밀어 버리니까 스텝이 꼬이니까 이렇게 어린애 나온 징징거림으로 나오는 거고 스텝이 꼬여서 김근식에 대해서도 해서는 안 될 말들 하면서 평정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궁지에 몰리면서 지금 자기 스스로의 애초에 총기도 굉장히 사라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저기서도 화면에 나온 이야기 제가 정말 잘못된 이야기라고 보는데 노원에 사지를 만들어 놓고 나를 거기다가 보내서 죽인다는 말이 됩니까? 가당키나 합니까? 그러면 노원보다 못한 금천이나 관악이나 구로나 은평에서 뛰는 당협위원장들은 뭡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본인은 그걸 알면서 3번이나 왜 노원에서 나와서 이기겠다고 열심히 뛰었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도 최근까지도 이준석 전 대표는 노원병에서 나가서 살아오겠다는 이야기 계속 했던 분 아니에요? 예. 왜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이제 탈당을 해서 나가서 쫓겨나는 모양새로 가서 동정심을 받아서 대구에서 살아오겠다는 정도를 아마 편하게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건 정치공학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정치는 기술로 되는 게 아니다. 명분과 민심에 부응해야 되고 자기 스스로의 당시 국면마다 자기의 가장 합리적이고 국민 민심으로 부응할 수 있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니 노원에 자기 나가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악하다고 그러면 그럼 나머지 금천, 관악, 은평, 구로에 있는 사람은 뭐가 되냐고요. 네. 송파병도 힘들어요. 그러나 그 시간에 그렇게 당을 비난할 그 시간에 노원병에 가서 오늘 징계 해제가 됐으니 노원병에 가서 더 한 번이라도 더 만나서 지지를 호소하고 우리 당의 변화를 위해서 자기가 뛰고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미랄이나 막 기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전직 당대표의 희생정신 아니에요? 아무리 섭섭한 게 있어도? 그러면 오히려 국민들이 박수 쳐줍니다. 그러면 당선될 수도 있고요. 설사 내년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아직 젊기 때문에 충분히 미래를 도모할 수 있어요. 네. 제가 그래서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이 정도를 걸어라. 제발 기술자의 길을 가지 말고. 이준석 전 대표는 그러나 잘못한 사람들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입장. 그게 어린아이의 치기 어린 떼 쓰는 거죠. 너무 여러 차례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자, 어쨌든 앞서 저희가 그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들어봤을 때 노원병에 나가게 해서 떨어뜨리자 당내에서 뭐 약간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걸 들은 것 같은데 그때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여당 중진으로부터 들었다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노원병 공천이다. 자, 이 얘기를 살짝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반응인 것 같아요. 세상에 좀 비밀이 없다라는 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우상호 의원이 이제 이제 민주당 쪽에 이제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여당 중진으로부터 들었다. 근데 뭐 이미 다 막 나온 얘기라서 정진석 의원으로부터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준석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노원병에 공천해가지고 떨어지게 만드는 거다라고 하니까 서로 웃으면서 좀 얘기를 하고 뭐 그 옆에 있었던 안철수 의원도 내가 그러면은 낙선 운동하겠다 뭐 이러면서 서로 좀 약간 웃었다라는 그런 겁니다. 사실 이게 조금 뭐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농담처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조금 기사화가 돼버리면은 뭔가 되게 이상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입장은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노원에 나가서 하려고 했는데 당 지지율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기본적으로 그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하고 수도권 선거는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이거는 안 되는 판인데 이거를 본인을 노원병에 뭐 전략 공천을 먼저 해야 되네. 뭐 예전에 조정훈 의원은 당이 할 일은 이준석을 1호로 전략 공천을 빨리 노원병을 주는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본인을 여기에 묶어두려고 하고 너 그럼 노원병 공천도 줬는데 지금 탈당하려고 하는 거 나쁜 놈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뭐 정진석, 안철수, 뭐 우상호 이름까지 나오니까 이제 확신으로 좀 변한 거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입장 차이가 좀 극명한 것 같습니다. 김근식 교수님처럼 보시는 당의 주류들도 있는 거고 이미 좀 마음이 많이 떠나고 이런 식으로 가면 어차피 지는데 그리고 내가 그렇게 충원을 하고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 예. 이런 전략까지 다 짜줬는데 왜 말을 안 듣느냐. 그러니까 변화가 없으니까 이거는 나는 그러면 정치개혁을 위해서 변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입장의 차이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12월에 제가 특정한 날짜를 고민하고 있는 날짜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마음속에 일단 당이 변하지 않으면 딱 내가 결심을 하고 발표할 날짜는 정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날을 이제 본인이 한다라는 건데 이거는 순전히 제 추론입니다만은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12월 27일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이게 왜 그 12월 27일이 2011년 12월 27일에 정계에 입문했어요. 그때 박근혜 비대위의 비대위원으로 임명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당에 들어와서 보수정당에 들어와서 그동안 이제 12년이겠네요. 그러면 2011년 그러니까 2023년에 12년 동안 본인이 했던 것에 대해서 시작과 끝 지점을 맞추면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거는 100% 내 추론인데요. 근데 예. 상당히 일리가 있네요. 제가 항상 일리 있는 얘기만 합니다. 뭐 뇌피셜을 얘기하지 않고 네. 나름의 취재와 뭐 이런 분석을 통해서 얘기하니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어쨌든 12월 안에 거취를 결정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예. 12월 27일 얘기하니까 저희 PD가 내 생일인데 지금 그 얘기를 했는데 자 저희 PD 생일 때문은 아니고 정계 입문한 날 자 특정한 본인에게 의미 있는 날을 찍으라면 그거 상당히 일리 있어서 이거 맞는지 좀 지켜보면 재미있을 대목인 것 같고요. 자, 이준석 전 대표가 김근식 실장님께서 오늘 하신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또 글을 올리고 있지 않을까 좀 생각도 하면서 자 그런데 이준석, 유승민 이 두 분이 나가서 신당을 만들다고 하면은 정말 파괴력이 어느 정도 될까 여론조사가 간혹 나오는데요. 네. 자 오늘도 하나 좀 보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일단 전체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 32.2 그리고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 21.1, 뭐 그리고 민주당이 35.4 이렇게 나오는데 대구 경북만 띄어서 저희가 만들어봤습니다. 국민의힘이 29.8, 더불어민주당이 27.6,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 대구에서 30.1%.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 것처럼 이준석 대표는 적당한 모양새로 쫓겨나는 모양새를 하고 대구 경북이나 그 대구에서 무소속 출마하더라도 승산이 네. 있다고 충분히 분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저 지지율과 여론조사는 조금 이제 그 편차가 있는 게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 제가 볼 땐 불가능합니다. 어제 신당 오늘 자체가요? 예, 어제 오늘도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유승민 전 원내대표랑 창당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다라고 예. 선을 그었고요. 또 유승민 의원은 이제 윤석 대표와 달리 이뇨한 의원이 당에 대한 조언을 얻기 위해서 만났을 때 비공개로 만나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유승민 대표가 했던 그 지금 국민의힘에 대한 조언과 어떤 문제 제기 방식과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는 건 좀 다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보면 이준석과 유승민이 같이 손잡고 신당을 만들 가능성은 제 개인적인 뇌피셜 이야기하면 0%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 이야기는 그러면 일단 예. 두 분이 같이는 아니더라도 이준석 전 대표가 혼자 할 가능성이 있죠. 예.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 이미 마음이 떠났고 예. 마음이 떠나서 일단 이미 이혼을 결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헤어질 결심이 끝난 상황인데 그럼 이준석 대표 혼자 나가서 그러면 신당을 만들 가능성밖에 없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는 뭐 제가 볼 때 크게 영향력이 없을 거고 큰 파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최대치의 기본 그 네. 가능성은 탈당 후에 무소속 출마가 제가 볼 땐 최대치의 저는 가능성이라고 봅니다. 일단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낮게 보셨는데 어쨌든 지금 여론 흐름이 이렇게 간다고 하면 사실 박빙의 구도로 갔을 때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 신당을 만들었는데 어느 정도만 가져가더라도 국민의힘에는 상당히 타격 아닙니까? 타격이고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지역구에서 얼마나 경쟁력 있는 후보가 얼마나 많은 지역구에 내느냐 이게 관건인데 일단은 비례에서는 뭐 정당 지지율이 이렇게 되면 예전에 국민의당이 돌풍을 일으켰던 거 이 정도의 효과를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16년 총선에서 상당히 많은 의석수를 가져갔잖아요. 그리고 지역구에서도 예를 들면 그때는 국민의당은 호남을 좀 많이 가져갔지만 이거는 지금 그런 지역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은 여러 명망가 있는 정치인들 이런 분들이 이제 여기에 합류를 해서 하는 시나리오도 이제 배제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명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 이준석이 공천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뭐 아니면 가서 낙선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거 지금 본인 당 만들어서 하는 거냐 아니면은 정치 개혁이나 아니면 양당제 구조를 깨고 아니면 뭐 새로운 시대를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냐 이거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내세우고 거기에 얼마나 국민들이 납득하고 그 가치에 동의해서 얼마나 괜찮은 사람들이 합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파괴력은 진짜 굉장히 낮거나 아니면 굉장히 클 수도 있다. 어떤 변수들이 더해질지 모르니까요. 지금은 조금 속단하기 이른데 어쨌든 이준석, 유승민이 같이 할 가능성이 제로라고 보신 거는 너무 이게 제로는 없거든요, 세상에. 저는 그거보다는 훨씬 좀 높지 않을까. 1%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지금 이제 제3지대에서 양당의 이제 그 적대적 공생이라고 비판하면서 새로운 신당 꾸리는 세력들이 많잖아요. 벌써 지금 금태섭 새로운 신당도 있고, 그다음에 양양자 뭐 신당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정의당의 신당도 있고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부대으로 신당을 만들려고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만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행태나 또 이준석 대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네트워크 이런 걸 봤을 때는 전국적인 규모의 신당을 만들어서 출발을 하기엔 제가 볼 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고 저는 유승민 의원과의 정말 합심에 의해서 신당을 만들 가능성은 두 분의 성격이나 또 지금의 관계를 봤을 때는 가능치 않다라고 봅니다. 민주당도 공천 갈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총선 다가오는 시점에 어떻게 또 전개가 재편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고요. 자, 국민의힘 혁신위 2호 안건의 방향을 희생이다. 인유한 위원장이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동일 지역 사면임 초과 금지라던가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제한 같은 다양한 내용을 지금 논의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특히 사면임 초과 금지가 당내에서 상당히 민감한 이슈죠. 혁신위 입장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보편적 기준을 찾기가 쉽지 않은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과의 어떤 관계 형성을 되게 잘해서 험지에서 삼선하신 분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보면 경우수가 워낙 좀 다양한 측면이 있어서 좀 쉽지 않은 어려운 건. 딱 삼선이라는 선보다는 약간 좀 영남권 중진들 위원장이 처음 말씀하셨던 약간 영남 스타들의 서울 차출론 정도의 제안으로 정리될 수 있겠다. 그게 이제 큰 틀에서 보면 당내 다선 중진들의 희생, 헌신, 여기에 대한 요청 이런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특히 이 3선 제한 이 부분 관련해서 수도권 출마론에 의해서 영남권 중진들을 겨냥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내일 혁신이 2호 안건에 이 부분이 포함될지 관심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처음 임명된 다음에 일성으로 내놓았던 몇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통합이었습니다. 그 통합을 대변하는 1호 안건이 바로 이제 징계 해제였고요. 두 번째가 희생이었습니다. 그 희생이 이제 오늘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어제 수요일 날 화상회의를 통해 상당히 많은 혁신위원 논의가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내일 이제 공식 회의를 통해서 이 안건을 만든다는 건데 두 번째 안건의 키워드는 이제 희생으로 잡은 것 같고요. 그 희생이라는 것은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온 게 불체포 특권은 이미 민주당도 오랫동안의 우여곡절 통해서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내일 우리 국민의힘에서 혁신위에서 이 안건으로 희생을 할 때는 그냥 당론으로 채택하는 게 아니라 당헌 당규 못 박자. 불체포 특권을 당원 당규에 명문화시키자라는 식으로 좀 더 나가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그다음에 지금 선거법 개정에 난항에 처해 있습니다만 지금 지난 총선에서 있었던 이른바 유성정당의 가능성이 남아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당은 유성정당을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만들지 않겠다는 걸 당원 당규에 못 박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야기에 나온 뜨거운 감답니다만 동일지역구 3선 초과 금지. 이건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당에서 새롭게 진입하려고 하는 많은 정치 지망생들이 계속 요구했던 겁니다만 저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 정도로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기준도 필요하고 누구나 다 똑같이 저걸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동일 지역 3선 이상 금지라는 것도 아마 내일 이 안건으로 논의가 될 건데 어떤 형식의 어떤 결론으로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의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큰 노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영남권 중진들 반발이 심해서 내일 어떻게
그 정교하게 다듬어져서 나올지도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근데 이 혁신안 이후에 포함될지 안 될지를 떠나서 지금 이런 구상이 이게 지금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핵심이냐, 아니면 이 지역들을 비우는 게 핵심이냐,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죠. 예. 믿음이 없는 이유가 예전에 뭐 검사들 중에 출마할 사람이 리스트가 뭐 30명이네 40명이네, 그리고 지금도 대통령실에서 출마할 사람들 뭐 그 중에서 검사 출신 듣고 쫙 있단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지금 친윤 핵심이라고 뭐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이철규 사무총장이 다시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왔어요. 그리고 지금 인요한 위원장은 지금 삼선들 다 나가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 비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친윤이 와가지고 지금 검사들 영입해가지고 지금 꽂는다, 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인요한 위원장은 영남의 검사나 친윤계를 공천하는 거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다. 오늘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상상 그 이상이 항상 벌어졌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상상도 못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뭐 당대표도 차리따봉 하면서 이렇게 나가고 막. 그러니까 저는 그게 말로가 아니라 아예 용산에서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식으로 뭐 밝힌다라든지 뭐 이런 조치가 있지 않는 이상 이거는 혁신이 아니라 비우기로 지금 중진 의원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고, 저는 사실은 이게 민주당 쪽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3선 연임 중진한 분들이 더 구태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묻고 싶은데 초선 의원들이 정말 의정 활동을 더 잘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가려는 게 굉장히 조금 안이한 방식이고 뭔가 오히려 정치 포퓰리즘에 기대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출마를 못하게 해야죠. 또 출석 안 하고. 안철수 의원 꼴찌하셨더라고요. 그 본회의 뭐 국정 그 본회의 같은 거 그런 거 있으면 페널티 주는 게 그게 정상적인 거지. 여러 번 했다라고 그거는 그분도 거기에서 경쟁력이 있으니까 된 부분도 있거든요. 평가를 조금 더 정교하게 하는 게 더 맞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아예 뭐 친윤이나 검사들 공천을 하지 않도록 혁신위 차원에서 그걸 아예 제안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내놨던데요. 뭐 두루두루 들으셨으니까 자 오늘 논의가 되고 내일 발표되는데 좀 보고요. 자, 정치권 뜨거운 감자,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 좀 바삐 달려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에 지금 속도를 굉장히 내고 있는데요. 그동안 공식 반응을 자제하던 이재명 대표 오늘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 국정을 하는 데 있어서 69시간제 던졌다가 이거 말이 안 되네. 그러니까 그럼 하지 말지 뭐. 그래가지고 적당히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대혼란을 이야기하고 그냥 없어져 버리고 중대한 국가적 과제를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툭 던졌다가 이거 저항이 만만치 않네. 쉽지가 않겠네 라고 하니까 그냥 슬그머니 보는 척하는 이런 방식의 국정 운영은 정말로 문제다. 국가적인 과제를 생각 없이 툭 던지는 이런 방식이 문제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제 비판을 했는데 민주당은 그동안 좀 신중 모드였는데 이제 반대 기류가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대안으로 5호선 연장부터 이게 교통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대안으로 갖고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것도 좋은 그 문제 제기라고 생각합니다. 5호선 연장을 할 수 있는 걸 예타 면제나 아무튼 예산을 좀 가져와 봐라. 그럼 받아주겠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야기했으니까 아마 이제 예산 정국이니까 그 부분도 국민의힘에서 좀 논의를 전향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갑자기 김포시 편입을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김기현 대표가 받아들여서 무슨 파퓰리즘으로 표를 얻자고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물론 내년 총선에 표를 계산하지 않는 정치 행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 계산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이 촉발은 김동연 지사의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발의에서 비롯된 겁니다. 오래전부터 사실은 경기지사는 공통된 공약이 경기도가 너무 광역이에요. 서울시가 가운데 있는데 서울시 위쪽에 경기 북부 지역과 경기 남부 지역이 같은 생활권에 묶여 있고 같은 행정도에 있다는 게 사실은 어불성설이거든요. 그래서 분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돌아가면서 각 기초단체마다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김포시에서도 경기 북부도로 하겠다니까 조용히 있다가 특별시로 편입하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박수가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기 북부로 생활권을 묶어주는 김동연 지사의 이 새로운 어떤 정책적인 그 공약이 실제로 서울 인근에 있는 김포, 구리,
남양주, 네. 뭐 고양 이런 분들은 내가 포천 연차장 같이 묶이는 것보다는 서울시로 네. 묶이는 것이 생활권도 같고 공동체도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주민들의 요구가 이제 분출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고 한다면 요구를 수렴을 해서 그 통합의 그 방식과 절차가 옳은 것인지 다른 부작용은 없는 것인지 네. 그리고 서울시가 메가시티로서 커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다른 지방 분권과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를 논의해 보자고 시작을 하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무작정 비난할 게 아니라 이 논의의 장에 들어와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저는 논의를 시작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이 5호선 연장 문제는 그대로 또 좋은 아이디어로 필요한 논의를 하고 이야기는 해야 되죠. 지금부터 확장을 시켜나가자는 말씀이신데 자, 그런데 손을 드는 지자체가 많아졌어요. 지금 어디까지 확대될지 좀 궁금한데 오늘 당장 구리시 경기 특별자치도에 합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오늘 입장이 바뀐 그 구리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지금 서울에 편입하는 걸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판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인데요. 내년 총선 뭐 표 계산 안 할 수 없다 말씀하셨는데 경기도 수도권 다 봤을 때 민심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까요? 그러니까 판을 흔드는 데는 일단 성공했습니다. 지금 당장? 예, 당장 판을 흔드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효과가 있으려면은 이게 그러니까 득표를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수를 많이 따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미지수거나 오히려 좀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도 좀 높아 국민의힘에게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제가 뭐 공식적으로 여론조사를 돌려본 건 아니지만은 네. 제 주변에 서울 분들 만나보면 일단 서울에서는 대부분 다 부정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부정적이냐면은 일단은 재정 자립도가 높지 않은 뭐 데인데 심지어 여기는 도농복합도시라서 정부 보조금을 많이 받는데 이게 구로 되면은 서울시 구가 되면은 그게 그 지원금이 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어쨌든 그 부분을 다 메워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구에 가는 거 이게 줄어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철도를 지금 그 교통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게 서울시로 만약에 편입이 되면은 도시철도법상 서울시가 60 그리고 국가가 40을 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김포시에 그대로 있으면은 국가가 더 많이 내는 국가가 거구나. 70, 서울시가 3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는 순간 서울시 재정이 막대하게 또 들어가게 돼요. 이거에 대해서 왜 우리가 김포까지 저걸 다 놔주는데 우리 세금을 내야 돼? 이런 문제도 있고 당장 뭐 김재섭, 뭐 이승환, 뭐 그래가지고 중랑, 뭐 도봉에서 이런 데서 좀 서울도 못 챙기는데 지금 뭘 지금 하고 있느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서울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다 부정 여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경기도는 인근 서울하고 붙어있는 11개 시도는 조금 반짝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경기도가 31개거든요. 나머지에서 좋아하겠습니까 이거를? 장기적으로 좀 장기적이 봐야 아니라 되는 뭐 경기 남부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탈하려고 하는 거는 당연히 안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더 부정적인 여론이 그쪽은 굉장히 안 좋아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섣불리 건드린 것 같고 게다가 또 하나는 뭐냐면 진정성을 잘 못 느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떴다방처럼 한번 총선용으로 하는 거지. 이게 지금 대구하고 군위하고 인구 2만 군위를 250만 대구에 편입하는 데서 3년 걸렸어요. 이게 논의가.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느냐. 조금 그런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 좀 국민의힘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일부 여당 당협위원장들 가운데서도 이제 반대 목소리 내시는 분이 있는데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당의 당협위원장들하고 네. 만났더라고요. 김근식 실장님은 앞서 제가 시작 전에 여쭤봤더니 안 가셨다고. 예, 좀 했고요. 방송 일정에서 예. 못 갔는데요.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기자분들이 많이 전화도 오고 관심을 네. 많이 가졌는데 마침 이제 김포시 편입과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의 입장이 궁금하기 때문에 오늘 서울시 당협위원장과 간담회를 하니까 그런 논의가 아마 공식적으로 있는 걸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분명히 왜냐하면 말씀드립니다.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여권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건데 서울시장 얘기도 하고 본인이 또 대권 주자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 어제 입장을 냈습니다만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의 수장이기 때문에 서울 시민의 요구에 가장 먼저 입장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지만 서울 시민들이 이게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네. 생각해 볼 게 많아 그러면 생각해 볼 게 많은 걸 오세훈 시장은 따져봐야 되는 거죠. 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요. 오늘 그 서울시 지역 당협위원장과 오세훈 시장과의 저녁 만찬은 오래전에 계획됐던 일상적인 만남이었고요. 그러나 여름에 계획됐던 것이 당시 서울시에 수해가 있어서 미뤄졌던 것이 오늘에야 공교롭게 다시 잡힌 날짜입니다. 전혀 그런 논의가 이루어진 공식적인 자리는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6일에 김포시장 만난다고 하니까 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그러나 굉장히 좀 속도를 내는 모양새고요. 오늘
TF까지 발족을 했어요. 그리고 5선의 조경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내세웠는데 토목공학 박사 이 점을 강조하시더라고요. 토목공학 박사여서인지 아니면은 영남 중진이라서 차출한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분 김포에다 지금 출마하라고 좀 푸시하는 것 같은 느낌도 개인적으로 받고 있어요. 혁신이 2호 안건과 맞물려서 사실 이런 토목공학 박사라서 이거를 잘할 수 있느냐, 이거는 정치의 문제고 조율의 문제죠. 사실 전문가들은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경태 의원도 조금 압박감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쨌든 이미 던져졌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게 떴다방 같이 느껴지지 않도록 그러면은 우리가 총선 이후에도 만약에 선거 승패와 관련 없이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고 이게 수도권 집중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와 반대되는 대로 다른 데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분권 맨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안 맞아요. 그런 대안들까지 내놓으면서 뭔가 한다라면은 그 진정성을 좀 믿어줄 국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준일 에디터 출연 가운데 두 가지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12월 27일에 이준석 전 대표가 정치적 선언을 할지, 조경태 의원이 수도권으로 와서 김포나 다른 지역에 출마할지, 자, 이 부분 좀 앞으로 장기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민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부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서 배추와 소금 등 주요 김장 재료 공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역대 최대 규모인 예산 245억 원을 풀어서 대형마트 등의 대규모 할인 지원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김장철을 맞아 장을 보러 나온 손님들. 껑충 뛴 채소 가격에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김장을 한 50포기 할 건데 생강이랑 파랑 그런 각 같은 종류가 많이 올라서 약간의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작년보다 한 거의 50% 오른 것 같아요. 생강 그런 거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올해 집에서 직접 김치를 담그겠다는 비율은 10명 가운데 6명꼴. 문제는 고물가 속 덩달아 오르는 농산물 가격입니다. 이번 달 배추 도매 가격은 지난해보다 44%, 대파는 50% 가까이 비싸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김장 물가 부담이 커지면서 정부가 배추와 소금 등 주요 재료들의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연말까지 배추와 무, 고춧가루 등 농산물의 정부 비축 물량을 11,000톤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또 1,001년 10,000톤을 시장 가격의 3분의 1 수준으로 할인해 전통시장과 마트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 245억 원도 투입해 대형마트 등의 공급 가격을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할인을 대폭 확대하고 출하 계약 비축 물량 1만 톤을 집중 공급하여 소비자 가격을 최대 50 내지 60%까지 인하하겠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음 달 20일까지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반을 운영해 수급 상황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 결합에 있어 중대 사안으로 떠오른 화물사업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늘 오전 이사회를 열고 대한항공과의 기업 결합을 심사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대한항공이 제출할 시정 조치안이 동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르면 오늘 중 EU 집행위에 시정 조치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EU 집행위의 승인은 연말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시아나항공이 화물사업부 매각을 결정함에 따라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이 EU의 승인을 받기 위한 큰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의 관문을 넘어야 하는 만큼 험난한 앞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EU가 요구한 화물사업부 매각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EU라는 관문 통과는 유력해졌습니다. 앞서
주요 14개국 중 11개국의 승인은 받은 만큼 남은 곳은 미국과 일본입니다. 다만 하나라도 반대하면 합병은 불발됩니다. 미국 법무부는 자국 항공사인 제트블루의 스피릿 항공 인수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정도로 항공사 인수합병에 까다로운 편입니다. 2년간 검토한 지난 5월 독점을 해소할 아시아나 항공 수준의 경쟁 항공사가 없으면 합병 승인이 어렵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또 독과점 요소가 해소되지 않으면 합병을 저지할 소송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칠 정도입니다. 대한항공은 미국 측 승인을 받기 위해 에어 프레미아의 미주 노선 일부의 기재와 승무원, 조종사를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M&A 전문가들은 이 정도로는 미국의 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이제 제어하는 거에 이제 손실 부분이 좀 큰 게 나온다 그러게 되면은 현대중공업이랑 그 대우조선의 재판이 될 것 같아요. 반면 정부 일각에선 이후에 승인이 나면 미국 측이 쉽게 승인해 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번 인수합병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의 양 인수합병 시도처럼 무산될지, 에어프랑스를 넘어선 세계 7위의 초대형 항공사 탄생이란 결실을 맺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지상 작전을 강화하면서 인질과 민간인 피해도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우려도 그만큼 커지고 있는데요. 급기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까지 나서 인질 석방을 위한 일시 휴전을 주문하면서 이번 전쟁의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재용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면서 인질들도 함께 희생되고 있습니다. 하마스 주장대로라면 140여 명 가운데 이미 최소 20여 명의 인질이 숨졌습니다. 가족들과 활동가들은 생사만이라도 확인하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We're calling to the world to declare that the Red Cross be able to visit them, that we know a sign of life from all of these innocent people who were kidnapped. 인질과 민간인 희생이 늘고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자 미국도 휴전은 없다면서도 가자지구 주민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이나 인질 구출을 위한 일시적 휴전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Would be valuable for us if in fact there is a serious effort to get hostages out, because you'd need some kind of pause of the fighting to be able to do that safely. 조 바이든 대통령도 한 행사장에서 당장 휴전을 촉구하는 참석자의 외침에 이 같은 미국 정부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인질 석방 협상은 이집트와 카타르가 중재에 나서 진행되고 있고 하마스도 조만간 인질 일부를 석방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وبالتالي فإننا أبلغنا الوسطاء بأننا سنفرج عن عدد من الأجانب خلال الأيام القادمة انسجاما مع موقفنا الذي أعلناه مبكرا. 하지만 이스라엘은 일시 휴전은 하마스의 재정비 시간만 벌어줄 뿐이라며 인질과 민간인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어 이스라엘이 미국의 주문을 받아들일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가자지구 내 외국인과 이중 국적자들이 라파 국경을 통해서 이집트로 대피를 시작한 지 이틀째인 오늘 국경 통과 대상자 명단에 한국 국적자 5명이 포함됐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알자지라 방송, 뉴욕타임스 등은 현지 시간 2일 라파 검문소를 거쳐 이집트로 피신하는 외국인과 이중 국적자는 500여 명이며 이 가운데 한국인 5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모두 한국 국적자인 이들은 40대 한국인 여성과 팔레스타인계 40대 남편 그리고 이들의 자녀 3명으로 현지에서 오래 생활해온 일가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는 주 이집트 대사관 영사를 라파 국경에 파견해 한국인 일가족 5명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이집트 내 체류 편의 등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 있던 우리 국민은 이들이 전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마스를 소탕하기 위해서 지상작전에 나선 이스라엘은 전후 출구 전략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미래 가자 지구의 통치에 관한 고민인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다국적군을 주둔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최용주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이 고민하는 출구 전략의 핵심은 하마스 섬멸 이후 누가 가자 지구를 통치하느냐입니다. 아직까지 합의된 전략은 마땅히 없는 가운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다국적 평화 유지군을 파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마스 축출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 국가들의 참여를 전제로 미군을 포함한 다국적군을 가자지군에 주둔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주둔하는 것보다 분쟁 확대를 막는 데 보다 적합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앞서 요아브 갈란트 장관은 가자지구에 새로운 안보 체제를 구축하는 게 이스라엘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שלב הבא אחריו יהיה יותר ממושך. יש שלב של ייצוב המערכת, ובסופו של דבר באיזשהו שלב אנחנו נגיע למצב שיש פה משטר ביטחוני אחר לגמרי, יש לנו חופש פעולה מוחלט ושאין שום איום מתוך רצועת עזה. זה לא יום. 이 밖에 유엔이 가자지구를 임시 관할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지만 최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서한 지구를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맡기기엔 부패와 무능으로 지지도가 높지 않다는 게 부담입니다. 팔레스타인 독립을 통한 두 국가 해법을 내세운 미국은 이스라엘이 점령하도록 할 수도 없다며 여러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only road to lasting peace and security in the region, the only way to break out of this horrific cycle of violence is through two states for two peoples. 다만 다국적군 파견도 쉽진 않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분쟁 지역에 미군을 배치하는 게 정치적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토니 블링컨 장관이 이스라엘을 다시 방문하기로 한 가운데 전후 가자지구 통치 방안에 대해 양국 간 어떤 구체적인 해법이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회사의 월급을 받으면서 노동조합 업무만 하는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법을 어기고 사용한 경우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법정 한도의 10배를 초과한 노조 전임자가 근로시간 면제를 적용받거나 또는 노조 전용 차량 등 수억 원을 지원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양대 노조가 근로시간 면제를 법정 한도인 32명보다 10배 가까이 많은 311명에게 적용하는 등 위법 사례가 드러나 문제가 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한 결과 이와 비슷한 경우가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62개 사업장을 점검했더니 63%인 39곳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됐는데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가 특히 많았습니다. 한 공공기관 자회사는 회사 월급을 받는 노조 전임자를 12명까지 둘 수 있지만 이보다 10배 이상 많은 125명이 지난해 전임자로 일했습니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 위반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면제자 지정 없이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인원 한도를 약 10배 정도 초과하거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넘어 상급단체 파견자를 지정하거나 교섭위원에 대해 노사 교섭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등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회사로부터 노조 전용 고급 승용차 10대 렌트비로 1억 7천만 원과 해마다 차량 유지비로 7천만 원씩을 지원받은 노조 자주성 침해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양대노총은 국제노동기구 ILO의 기본협약에서 노조 전임자의 급여 문제는 노사 자율에 맡기기로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국내법을 고치지 않고 오히려 노동조합을 흠집내고 노사 갈등을 유도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한 상태이고 현재 ILO 핵심 협약이 국내법과 같이 발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제 협약을 비준한 우리나라 상황에 맞지 않은 근로감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는 140개 사업장을 추가로 점검해 근로시간 면제 관련 위법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부당한 관행을 고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 집 주소 같은 개인정보는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정부가 기업들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봤더니 20년 전에 만든 기준을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과기부는 지난 2013년부터 국내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관리 체계 ISMS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킹으로 개인정보와 기업의 핵심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자는 차원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 의무 대상자 기준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을 보면 SKT와 KT, LG U+ 등 통신사와 데이터 센터, 대형 병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매출액이 100억을 넘는 기업으로 제한을 뒀습니다. 여기에다 인터넷을 통해 번 돈만 해당한다는 추가 조건까지 달았습니다. 감사원이 이 기준을 언제 만들었는지 봤더니 지난 2004년이었습니다. 원바이러스로 전국 인터넷이 멈춘 이른바 인터넷 대란이 일어난 바로 이듬해 만들었는데 당시 기준을 20년이 다 된 지금까지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택배회사와 가스수도업체, 온라인 학습지, 요양병원 같은 것도 개인정보를 많이 수집하지만 스스로 인증을 받겠다고 손을 들지 않으면 정보 관리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런 사각지대로 의무 대상자에서 빠진 기업 3곳은 실제 해킹 공격 등을 받았고 2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해당 기업이 인증심사만 받았어도 피해를 막았거나 줄일 수 있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이 기준이 만들어진 지 약 20년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현재는 대부분 기업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하고 있는데 따라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인증 사후 관리도 엉망이었습니다. 인증받은 기업은 매년 한 번 이상 사후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지난 2020년부터 2년 동안 발급된 인증 480건 가운데 12.5%가 심사를 안 받았는데도 인증이 취소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원은 매출액에 상관없이 개인정보 보유 현황에 따라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게 기준을 보완하고 사후 심사 관리도 강화하라고 과기부에 통보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윤희 씨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사기 혐의 등으로 체포된 전청조 씨가 내일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내일 오후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전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열 예정입니다. 전 씨는 자신의 중국 사업이나 앱 개발 등에 투자하거나 결혼하자며 접근한 뒤 각종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등 15명에게 19억 원 가까이 받아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탄 승용차를 바다로 추락시켜 숨지겠다는 의혹을 받는 남편에게 보험사들이 12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남편 A씨가 보험사 3곳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를 가정해 아내를 살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보험금을 위해 아내 앞으로 여러 보험에 가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관련 형사재판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받았고 부주의한 사고로 부인을 숨지게 한 책임만 인정됐습니다. 여당의 메가서울 구상에는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메가시티가 세계적 추세라는 명분이 깔려 있습니다. 여당이 당내 귀국까지 발족한 오늘 한국은행에서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수도권 집중이 어떤 경제 문제를 야기하는지 살펴본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메가 도시 트렌드가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을 어떻게 2023년 대한민국에는 국토의 10% 남짓한 수도권에 인구 절반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비중은 OECD 26개국 가운데 1위. 반면 2위에서 4위까지의 도시 합산 비중은 16위로 뚝 떨어집니다. 2015년 이후 수도권으로 모여드는 인구의 78.5%는 15세에서 34세 청년층이었습니다. 임금도 고용률도 문화와 의료 서비스 격차도 벌어져 있으니 당연한 일입니다.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아이를 낳고 기르기 어려워집니다. 지난 2001년부터 청년층 이동으로 누적된 출산 손실은 서울의 인구 밀도 상승에 따른 추가 손실분을 더해 1,8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청년이 떠난 지역에서는 노동시장 불균형이 발생해 빈 일자리가 있어도 실업률이 오르고 고용률은 떨어집니다.
수도권의 성장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인구 감소를 희생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 안에서는 지역 간 격차가 계속 커질 것이고 양극화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 안정을 저해하게 됩니다. 연구를 진행한 한국은행 조사팀은 지역 균형 발전 정책 대안으로 권역별 거점 도시 중심의 성장 전략을 내놨습니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줄고 거점 도시로의 이동이 크게 늘면 30년 후 수도권 인구 비중은 절반 이상 줄고 전국 인구는 50만 명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인구 집중을 낮춰야 할 이유를 따져보고 그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다만 이번 행사는 정치권의 메가서울 논의와는 별개로 진행됐고 공식 입장을 내는 자리도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혁신은 지역이 주도하는 것으로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킬 거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대전에서 열린 지방자치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다양성, 개방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통해 어느 지역에서든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역이 발전하고 경쟁력을 갖추면 국가의 발전과 경쟁력이 되는 것이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사회 모두가 힘을 합쳐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8일에서 9일 한국을 방문하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합니다. 블링컨 장관은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뒤 8일 늦게 한국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튿날 박진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열고 북한 문제와 경제 안보, 첨단 기술, 지역과 국제 정세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만성적인 식량난을 비롯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고위층을 위해서 중국으로부터 고급 주류에 해당하는 위스키와 와인 수입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최근 들어 올해 농사가 풍작을 거뒀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과는 달리 올해 들어 9월까지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쌀 수입액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난달 24일 목선을 타고 귀순한 북한 주민들의 발언 등을 근거로 북한의 식량난은 여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선전하는 내용하고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에 아주 어려운 현실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귀순한 4분의 그런 발언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소리방송 VOA는 중국의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 자료를 인용해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위스키와 와인 수입액이 사상 최대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위스키는 287만 달러, 와인은 231만 달러어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각각 2배 이상,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인 가능한 무역 자료를 기준으로 할 때 위스키는 2010년, 와인은 2001년 이후 모두 역대 최대 규모에 해당합니다. 위스키나 와인은 북한 고위층에서 선호하는 선물로 알려진 만큼 북한 당국에서 이들의 사치품 소비를 위해 들여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체제의 결속을 위해서 경제가 안 좋으니까 자신들의 가장 측근들, 충성심 강한 그 측근들에게 좀 더 뭔가 이 경제적인 면에서의 이런 사치품을 통해서 그들에게 충성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선 지난 2006년 북한의 첫 핵실험 이후 북한과의 사치품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데 중국은 고급 주류는 대북 수출 금지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요즘 예비 부부들은 웨딩 촬영을 할 때 촬영장에서 머리를 꾸며주는 이른바 헤어 변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명 업체 대표가 예약금 수천만 원을 받고 잠적을 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들은 인생에 한 번뿐인 기회를 망쳤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제보는 Y, 윤웅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에 결혼을 앞둔 A씨는 얼마 전 예비 신부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웨딩 촬영을 앞두고 예약한 헤어 변형업체 대표 박모 씨가 돈만 받고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실력도 서비스도 좋다는 후기가 많아 동종업계 가운데 유명한 곳인 만큼 잠적 가능성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웨딩홀 단톡방에 이제 누가 혹시 여기 계약하신 분 확인해 봐라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그날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약간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게다가 박 씨는 비용을 한꺼번에 입금하면 할인해주겠다고 피해자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유명 업체의 솔깃한 제안에 예비 부부들은 의심 없이 돈을 건넸습니다. 신랑 헤어가 원래는 3만 원인데 만납을 하게 되면 그냥 무료로 1회 정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나갈 돈이니까 그냥 할인 좀 더 받자 싶어가지고. 피해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200여 명. 피해 금액은 6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약을 미리 잡는 웨딩 촬영 특성을 고려하면 아직 피해를 받는지조차 모르는 예비 부부가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다 박 씨가 수천만 원에 이르는 직원들 임금도 주지 않고 지인들에게 돈까지 빌린 뒤 연락이 끊겼다는 주장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엄마 아파서 수술한다는 이유로 적게는 10만 원대부터 50, 100만 원? 프리랜서 선생님이나 직원으로 있던 선생님들은 적게는 한 3, 40만 원부터 많게는 1,200만 원까지.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장이 수도권 곳곳에서 접수되는 가운데 경찰은 박 씨 주거지를 파악하는 대로 사건을 병합해 수사할 계획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에 대해서 국민과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이른바 화장실 숨바꼭질 사건과 관련해선 여당의 출석이 확정되지 않아 국회에서 대기 중이었다며 도망갔다는 야당의 표현은 지나치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장관은 당시 야당 의원들이 국무위원 대기실과 화장실로 자신을 찾으러 다닌 것은 일종의 폭력이라며 오히려 여가 위원들이 사과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라북도 부안군 개화면의 한 오리 농장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는 해당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농가에서 사육하는 오리 4만 2천 마리에 대한 매몰 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병 농장과 역학적 관계가 있는 또 다른 농장과 축산시설에서도 검체를 채취해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고 리커창 전 중국 총리의 연결식에서 시진핑 주석이 허리 굽혀서 애도를 표시했습니다. 중국의 심장부天安문 광장에 조기가 걸렸지만 추모 대신 통제 방점이 찍힌 하루였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고 리커창 전 중국 총리가 생전처럼 안경을 쓴 채 눈을 감고 누워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진핑 주석이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허리 굽혀 애도를 표시합니다. 후계자 시절 경쟁자이자 미스터 쓴소리로 통했던 고인을 둘러보는 표정에 만감이 교차합니다. 당 수뇌부를 비롯한 간부들이 줄지어 조문했습니다. 일찍이 리커창을 후계자로 뽑았던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은 추모 화환만 보냈습니다. 李克强同志的遗体2日在北京八宝山革命公墓火化。 묘역 밖에는 직접 참배하지 못한 서민들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다만 조화를 든 사람은 드물었고 그나마도 공안의 통제를 받거나 뺏기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YTN 취재진도 불심 검문에 걸려 스마트폰 영상 대부분을 삭제당했습니다. 중국 권력의 심장부인天安문 광장과 중난하이 부등엔 조기가 걸렸습니다. 그러나 추모의 공간은 주어지지 않았고 대신 삼엄한 통제로 채워졌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내일도 이례적인 11월 고온 현상이 이어집니다.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면서 오늘보다는 기온이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 낮 기온이 21도까지 오르며 역시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새벽에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서 비가 시작돼 오전에는 그 밖의 서쪽 지방에도 가끔 비가 오겠고 이후 늦은 오후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다만 비구름의 뒤를 따라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는 늦은 오후부터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는 곳이 있겠고 내일 밤사이 다시 영동과 충청 이남에 비가 내리면서 모레까지 5에서 5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또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는 곳이 있겠고 경기 북동부와 영서 지방에는 쌀락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7도, 대전 14도, 광주 14도, 부산 17도로 예년보다 10도 안팎으로 크게 높아 많이 쌀쌀하지 않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21도, 대전 24도, 광주 25도, 부산 24도로 예년보다 5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겠고 비가 그친 뒤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